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경찰청장실 등 5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지휘부의 늑장보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지휘부에 대한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태원 참사 수습을 위해 연기됐던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과 대통령실 이전 의혹 등 여러 쟁점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에게서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향후 미국 전국의 주도권을 결정할 중간선거 투표가 잠시 뒤 시작됩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와 투표 결과 전망, 그리고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까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당시에 경찰 부실 대응을 작심 비판한 지 하루 만에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지난주 특수본의 첫 압수수색 대상에서는 빠졌던 경찰 수뇌부 집무실이 이번 수색에 뒤늦게 포함됐습니다. 오늘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의 경질 여부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됐고, 민주당 의원의 휴대전화에 노출된 희생자 명단 공개 관련 문자 메시지를 놓고도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잠시 뒤에 여야 의원과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경찰 지휘부까지 포함해 55곳을 대상으로 한 오늘 특수본의 추가 압수수색에는 지휘부의 늑장 보고가 발생한 경위와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미 6명이 입건된 만큼 피의자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사관들이 서울경찰청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자료가 담긴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확보하셨나요?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2일 이후 엿새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수본은 경찰과 용산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4개 기관 55곳에 수사관 84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 지휘부를 정조준했습니다. 이미 입건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유미진 서울경찰청 당시 112 상황실장의 사무실은 물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집무실,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서울청장이 상황을 인지해놓고 상급자인 경찰청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고, 윤 청장은 참사 발생 2시간이 지난 뒤에야 첫 보고를 받은 만큼 경찰 보고 체계가 어디서 왜 무너졌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특수본은 또 당시 경찰 지휘부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도 파악해 지휘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경찰 인력 배치 등 사전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가리는데도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특히 지난 2일에 이어 용산서 정보과를 다시 압수수색함으로써 헬로윈 축제 안전 우려 문건이 삭제된 경위도 더 자세히 확인할 방침입니다. 앞서 특수본은 기초조사를 마치는 대로 소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주요 책임자들을 직접 부르는 것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 경찰 수뇌부를 추가로 입건하고 수사 범위를 넓힐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 규명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른바 윗선이라고 하는 고위직 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책임지려 하기보단 일단 자리를 지키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경찰 수사가 이들을 향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10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열흘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진정성 있게 책임을 지려 하는 최고위직 공무원, 이른바 윗선은 없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경찰 내부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통감하기보다는 색출자의 위치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밝혀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드시 정확하게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실에서 빨리 인지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지난 아쉬움이 참사 초기부터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는 박희형 서울 용산구청장도 마찬가지.
선출직 공무원인 박 구청장은 심지어 피의자로 입건된 후에도 책임 소재에서 벗어나려는 모습만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용산구청이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주장하는데 제 말씀에 동의하시냐고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책임입니다. 재난안전주무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자진 사퇴설에는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 장관이 경찰 지휘권을 가져오면서 경찰청과 소방청 간의 긴밀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보고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결국 수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적어도 지금 그 윗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즉각 사퇴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후의 수사 과정이나 조사 과정에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벌을 처하는 것이 맞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경찰청장실과 서울청장실 그리고 용산구청장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 수뇌부, 용산구청장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경찰은 이미 오래전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 어떻게 초동 조치를 해야 하는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작 이번 이태원 현장에서는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경찰이 지난 2014년 작성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입니다. 2005년 상주 콘서트 합사 사고를 계기로 만들기 시작해 2014년에 완성된 겁니다. 문서에는 실제 사고가 벌어졌을 때 경찰은 어떤 초동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점검표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점검표는 얼마나 지켜졌을까? 체크리스트 가장 위를 신고 접수와 긴급 출동 항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위치로가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기동대 등의 출동 지시를 내릴 것, 소방 등 관련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할 것 등이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이태원에서는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경찰의 합사 등을 호소하는 신고가 11건 접수됐지만 7건이 현장 출동 없이 묵살됐습니다. 기동대는 참사가 나고 85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왔고 소방에는 공조 요청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다음으로 눈에 띄는 건 112 종합상황실과 재난상황실의 상황 보고와 전파 항목입니다. 매뉴얼에는 재난 상황을 파악한 뒤 지휘관과 참모에게 즉시 유선 또는 무선으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 책임이 있는 류미진 서울청 상황관리관은 빗발치는 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채 긴 시간 모습을 감췄습니다. 결국 서울청 상황실의 공식 보고는 자정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이뤄졌습니다. 유미진 총장이 언제부터 자리 비운지 알고 계십니까? 몇 시부터 근무인지 아시죠? 후반 근무이기 때문에. 전반 근무입니다. 18시부터 01시까지.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항목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체크리스트 가장 마지막에는 현장 지휘와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신속히 나타나 현장 지휘 본부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여기서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임재 전 서울 용산 경찰서장이 참사 현장의 모습을 드러낸 건 밤 11시 5분쯤. 차량 이동을 고집하느라 현장 도착은 1시간 가까이 지체됐고 현장 지휘본부 전환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용산 서장은 1시간 20분 동안 뭐하고 서울청장한테 11시 36분에 보고를 하죠? 이거에 대해서 이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입니까? 서울청장 제정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용산서장? 관련 항목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럴듯한 매뉴얼과 점검표는 있었지만 경찰 지휘부 누구도 이에 따라 참사를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군 경찰청장을 경질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로 한 차례 연기됐던 대통령실 국정감사 오늘 진행되고 있는데요. 쟁점 설명해 주시죠. 네, 예상대로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관련한 대통령실의 책임 공방이 줄을 이뤘습니다. 사고냐 참사냐 어떤 용어를 써야 하느냐를 두고 여야는 시작부터 격돌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용어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민주당의 발언은 지나치다고 지적했고, 야당인 민주당은 사고라는 표현은 쓰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 경질을 촉구했는데, 일단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아직 사의를 논할 때가 아니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총리, 그리고 장관, 경찰청장 등 내각의 구성원 중에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럼 대통령실 참모진 중에는 사의를 표명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사람을 바꾸고 하는 것도 뭐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또 청문회 열고 뭐 하고 하면 또 2달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가고 그런 행정 공백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은 네, 사의를 논의할 때가 아니고 책임을 따져. 그러자 국민의힘도 전날 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휴대전화에 노출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문자 메시지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참사를 정쟁화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든다고 반격했는데 들어보시죠. 유가족과 접촉을 하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참사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 확보해서 당 차원에서 공개하고 추모 공간 마련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슬픈 비통한 이런 참사 사건이 그 정치적인 이 쟁점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국회는 정치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사고가 난 그 다음 날부터 이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국정조사나 이런 모든 것들도 정쟁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계 파양 문제,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찰 인력 배치 등 각종 현안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도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오늘까지 국민의힘의 태도 전환을 기다려보겠다고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현 시점에선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도 여야의 신경전이 불붙는 모습이라고요. 네, 오늘 여야 모두 당의 정책 결정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밝혔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민생, 약자, 미래를 심사의 3대 축으로 설정하고 5대 분야에서 20대 주요 증액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 취약계층 지원과 4대 민생범죄 피해 지원, 복지 사각지대 예산 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비정한 예산 주장에 대해서는 거짓 선동이라고 적극 반박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생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0조 9천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정 사업 예산을 줄였다는 거짓 선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노인 일자리 삭감 등에 대해 이른바 팩트체크를 하자면서 여당의 끝장 토론을 제안했는데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측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소위 팩트체크를 갖고 끝장 토론을 하든지 해서 국민들이 무엇이 더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또 세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영업이익 3천억 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거나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0억 원으로 높이는 건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초부자 감세를 위해 설계된 것들은 처리되기 어렵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처럼 여야의 시각차가 첨예하기 때문에 다음 달 초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어민주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속 때와 마찬가지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에게서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며 법정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검찰청입니다. 네, 김용 부원장이 결국 구속 기소됐군요.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오늘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용 부원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오늘은 최장 20일인 김 부원장의 구속 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김 부원장을 기소하며 검찰이 밝힌 혐의는 구속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20대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마련한 돈이 과거 유 전 본부장과 동업을 했던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4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전달됐다고 결론 냈습니다. 돈을 줬다는 대장동 일당의 진술이 일치하고 전달 시기가 적힌 메모나 이를 뒷받침하는 차량 출입 기록, 돈가방 같은 물증도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해 전달한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 유동규 전 본부장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중간에서 1억 원을 가로채 실제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돈은 6억 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은 그동안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검찰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피해왔는데 결국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법정 공방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검찰이 처음부터 불법 대선 자금이라고 규정한 만큼 이재명 대표의 관여 여부가 관심이었는데요. 이 부분 입증된 게 있습니까? 네, 검찰은 앞서 김 부원장을 체포할 때부터 지난해 2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20억 원을 요구했다며 불법 자금의 성격을 대선 자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김 부원장이 구속기간 내내 침묵을 지키면서 실제 자금을 어디에 썼는지는 충분히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김 부원장 공소장에도 이재명 대표의 공모 여부를 적시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범행 경위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 부원장 공소장에 이 대표의 이름을 여러 차례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역시 마찬가지라며 특히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부터 형제처럼 지내는 유착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들이 금품과 각종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다고 보고 뇌물 혐의 같은 추가 범행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대선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과거 성남시장, 경기지사 선거나 대장동 개발 특혜 관여 의혹 역시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번 기소를 두고 김용 부원장 측은 공소장 내용은 소설에 불과하고 검찰이 더 나아가 대장동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을 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 창작 소설을 절필시키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김 부원장 기소를 계기로 이 대표와 이 대표 주변을 겨냥한 수사에는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서 전 장관이 낸 구속 적부심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요. 검찰은 차질 없이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수감됐던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옵니다. 구속 17일 만에 석방입니다.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서 전 장관 측이 낸 구속 적부심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오늘 석방되셨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원은 보증금 1억 원과 피의 사실 관련자들과 연락 금지, 주거지 변경 시 신고 등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보증금을 조건으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재판부가 증거인멸 가능성 등 더는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 전 장관은 재작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어긋나는 군사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2일 구속됐습니다.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쓰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 이후 첫 구속영장 발부였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 등으로 같은 날 구속됐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부친상을 당해 일시 석방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구속기한이 임박한 서 전 장관부터 먼저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또다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 전 청장의 구속 만기가 오는 일요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말쯤 두 사람을 한꺼번에 기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장관 석방에 대해 차질 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핵심 윗선으로 꼽히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은 아직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 기소 이후엔 이들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도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미뤄졌던 대통령실 국감이 오늘 열렸습니다. 여야는 참사 책임과 문책 대상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대통령실에 대한 이제 국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좀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총리 그리고 장관, 경찰청장 등 내각의 구성원 중에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럼 대통령실 참모진 중에는 사의를 표명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 실장님이 문책 인사를 건의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독수 총리,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응당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민 장관을 제가 같이 이야기해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자리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의원님 아시다시피 새로 임명하는데 2달 넘게 걸립니다. 그 공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대로 그런 파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런 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들으셨습니다만 오늘도 이제 책임론을 놓고 저렇게 추궁과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이 좀 이어졌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 이제 선을 그은 셈이에요. 일단 선 수습 그리고 후 책임에 따른 이게 추궁을 하겠다. 사실 이제 이거를 놓고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 갖고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과거에는 사실 세월호 참사라든가 이런 이 참사가 벌어졌을 때 이 주무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적도 있긴 있었거든요. 이번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는 그때도 해수부 장관이 실제로 본인은 사의를 표명했지만은 일단 8개월 가까이 걸렸었는데 3개월 동안 8개월간 이제 사태를 수습하느라고 좀 더 있었죠. 저는 장관이든 경찰청장이든 경찰 수뇌부 포함해서 직접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고 말고와는 별개로 마음을 다 비웠다고 생각합니다. 다 내려놓고 자기 자리에 대해서 그게 더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고 예년에 하는 분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지금 조사되고 또 수사도 되고 있는 이 조사와 수사 결과가 나오면은 사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분이 또 나올 것이고 또 행정적으로 징계 처분을 받아야 될 분도 나올 것이고 또 그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지만 정치적으로 포괄적인 이 기관의 관리 감독 운영 책임에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도 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은 수사 또 조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죠. 지금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그 관계된 현장 책임자나 또 지휘 책임자 또는
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자 그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처신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또 부적절한 부분 어떤 부분이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윤곽이 다 드러날 걸로 봅니다. 그에 따라서 사법적인 처리를 당할 분들은 또 그런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징계나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분들도 그에 합당하게 다 이루어질 걸로 보고 대통령실도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발언 내용을 보면은 막연하게 다 책임을 지라는 거는 현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책임이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만 이제 콕 집어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게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유심히 보니까 그 특별히 경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질문, 그 경찰 전체를 싸잡아서 이렇게 그 문제 집단처럼 몰고 다 책임 있는 것처럼 하니까 그 경찰 대다수 경찰들은 이 일하고 직접 관계 없고 그 관계 있었던 분은 그 현장의 용산 경찰하고 또 서울시경 또 본청장 지휘부가 관계 있는 것이 나머지 경찰들은 관계도 없고 각자 자기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했었던 것뿐인데 일부 문제 있는 경찰들이 문제를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경찰 전체를 싸잡아서 그렇게 책임지우는 건 안 된다. 그런 취지로 저는 읽어보니까 그 문맥이 그렇게 이해가 됐었습니다. 네. 예. 그건 맞는 말씀이죠. 예, 어쨌든 이제 방금 이제 녹취에서 봤었던 김대기 비서실장의 발언의 취지는 이제 이해는 갑니다만 당장 이제 수습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 행안위 이제 이 현안 질의 내용을 보면은 박희영 구청장의 얘기를 보면은 책임을 느낀다. 어떤 책임이냐 하면 마음의 책임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다른 분들도 다 그럼 마음의 책임만을 느끼고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비극적인 참사에 대해서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현 상황이 정말로 오히려 국민적 공분을 키우고 있고요. 지금 이게 그 본질이 결국에는 대통령의 저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라는 걸 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방, 그리고 당일날의 상황 관리, 그리고 사후 수습 이 세 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을 못하는 게 큰 문제거든요. 대통령제 하에서 경찰을 통해서 안전을 관리하고 소방청을 통해서 재난 관리를 해나가는 시스템이 최종 책임은 결국 대통령실과 총리, 행안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렇게 저희 민주당에서 반대하는데도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대국민 브리핑 과정에서 언론에다 대고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전임 정부들은 다 대통령실에서 직접 경찰청을 지휘감독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칙적으로 대통령, 그 밑에 총리, 그 밑에 행안부 장관, 그리고 경찰청장의 지휘 라인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경찰이 잘할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아주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고가 생기니까 자기는 잘 모른다. 책임이 없다. 수습하고 보자.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정부를 믿고 일상을 살아가겠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특히 전임 정부들, 저도 청와대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금요일이 되면 아침에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하면서 주말에 뭐 집회, 시위, 그리고 주요하게 관리해야 할 큰 상황들, 특히 뭐 할로윈 축제라든지 이런 걸 관리를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갑자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용산 주변에 시위 집회가 있기 때문에 경찰은 당연히 용산 주변을 관리하려고 경력들을 다 광화문하고 용산 대통령실 주변으로 집중시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침 할로윈 데이도 용산 이태원에서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은 경력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서울경찰청에서 세운 사전 계획에 보면 이태원에는 경력이 제로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용산 대통령실 지키는데 몰빵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용산경찰서장이 당일날 사고가 난 날 9시까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가 완전히 해산되는 거를 보고서 저녁을 먹고 이동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산 경찰서장만 해도 용산 대통령실 방어에만 온 신경이 다 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예방 차원에서 전혀 대통령실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작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대통령실을 지키는 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진실을 왜 고백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과 총리, 행안부 장관부터 정말 석고대죄해도 모자라다. 그 책임을 인정하고 다만 당장 아까 대통령 비서실장 말씀대로 실무적 수습도 필요하고 누군가 행정적으로 이 후속 조치를 해야 되고 수사를 해야 되니까 최소한 그 기간 동안에는 후속 조치를 하겠다. 양해를 해달라라고 국민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야당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 옳지, 마치 야당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거나 언론이나 국민이 과도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몰고 나가는 저런 책임 회피성 발언들은 정말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고 이 문제를 훨씬 더 사태 화근을 키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부터 아랫단이 경찰서 그리고 굉장히 황당했던 게 소방서장, 용산 소방서장을 입건했던데요. 이건 완전히 거꾸로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일 윗선부터 정말 제대로 한번 국민적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국민들이 가만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민주당에서 계속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이전 안 하고 청와대에 그대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목대들이 그쪽 앞에서 시위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 때도 몰려가면 경찰들 다 동원돼가지고 다 막았습니다. 청와대에 있다고 해서 그 경찰들 다 설수하고 그냥 그 앞에서 데모하고 청와대로 쳐들어가도록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똑같은 할로윈 데이 때 문재인 정부였잖아요. 그때는 폴리스 라인을 치고 일방통행도 상당히 안내를 하고 하면서 전혀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있었던 할로윈 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폴리스 라인을 치고 똑같이 경비 인력들이 배치가 돼서 숫자는 작지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경비 관리를 했었고 사전 계획에 의해서 경찰청과 본청에서 그리고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에서 다 관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보시면 알지만 이제 사전에 국정상황실에서 서울청장의 경력 이동 계획이나 배치 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논의한 게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실의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애초에 시위나 집회 이런 데만 관심이 있지 일반 국민들의 생활이나 아주 중요한 이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그런 안전관리에는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죠. 대통령실이 청와대에 있든 용산에 있든 시위대가 그쪽으로 가면은 다 맡게 돼 있는 것이고 경찰이 동원돼가지고 맡게 돼 있는 것이고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때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렇게 했었고 문제는 거기 가서 집회하고 시위하고 대통령실 쳐들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지 그걸 막은 경찰을 문제 삼는다는 거는 그 과거 정권도 똑같이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만 그런 것처럼 그건 모략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런 그 대통령실이나 청와대나 또는 그 권력을 향한 그런 집회, 각종 시국 집회들 때문에 민생 치안 병력이 그쪽으로 다 쏠려가지고 민생 치안이 소홀하게 된다는 이야기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정치 집회들이 계속됐고 뭐 여야 뭐 좌우할 것 없이 그렇게 됐지만은 그런 집회에 민주당이 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래놓고는 집회 한 사람들 때문에 경비가 경찰 병력이 동원이 되고 그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꾸로 그 이태원 참사를 비난하고 욕하는 거는 그건 정말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일날 집회가 있었던 것은 보수 진보 단체 공이 이제 같이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회 때문에 뭐 사고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도 예결위 과정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그날 밤 11시에 먼저 보고를 받고 한 20분 후에 행안부 장관이 보고를 받고 그리고 1시간 더 있다가 경찰청장이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거꾸로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행안부 장관, 총리실 그리고 경찰이 이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데 전혀 촉을 세우고 있지 않고 자기 게이트키퍼로서 역할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었다는 걸 그대로 반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 당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전에 예방 단계에서부터 전혀 계획에 대한 점검이나 거기에 대해서 지시사항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주말에 경찰에게 지시를 하면서 최소한 10만 명 이상이 모이는 그런 이제 이태원 관련된 행사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라고 하는 한마디만 했어도 적어도 서울경찰청장이 저렇게 넉넉고 이태원의 경비 인력 제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경찰의 행태고요. 이 경찰의 이 행태가 그전에도 그랬으면 말을 안 하는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랬을까? 그래서 국민들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 혹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온 신경이 특히 용산경찰서장의 입장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모인 할로윈 행사보다는 용산 대통령실에 혹시라도 작은 사고라도 나서 본인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승진에 문제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오히려 지금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될 것은 예방입니다. 예방은 현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물리력을 결국 사고 수습을 하는 데 쓸 게 아니라 사전에 예측하고 그리고 예방하기 위한 각종의 계획을 세우고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것인데 이 시스템도 하나도 가동이 안 된 게 확인이 되고요. 전화로 이렇게 일부 했다는 것밖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총리실, 대통령실 그 어디도 경찰에 주말에 이런 이제 이태원 행사에 대해서 잘 단속하고 안전관리하라는 단 한마디의 지시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이번 행안위하고 저희들 예결위 질의 답변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총리실로부터 그리고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명확히 들은 답변이기 때문에 이것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제 그 말씀 드리고요. 이제 책임을 지는 것은 지는 것이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정말로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으로부터 문제가 수습의 출발이 시작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아까 우리 조혜진 의원님도 여러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야가 사실 쓸데없는 그런 작은 차이를 가지고 정쟁을 하기보다는 국민들과 함께 진실을 규명하고 그리고 책임질 사람을 명확하게 책임지게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일벌백계 하고 제도적으로 또 바꿀 것은 바꾸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사태의 이제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 인과관계를 좀 더 이제 면밀히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특수본의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1차적으로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입장이시거든요. 이제 국정조사 얘기를 하고 있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여지를 열어놓긴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결론을 내리진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반대하는 입장인가요?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인가요? 지금 하는 거는 오히려 더 그 진상규명에 방해된다는 생각인 거죠. 예. 국정조사는 국회가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국정조사를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수도 없이 많이 봐와서 국민들이 다 별 기대를 안 합니다. 국정조사 한다고 해야 결국은 이제 자료 요구하는 거고 자료 요구해도 제대로 안 오죠. 또 주려고 해도 대개 다 압수수색 중요한 자료는 다 압수수색 당해지고 수사기관에 다 가 있고 줄려야 줄 수도 없는 부분도 많이 있고 네. 그 아니면 현장 방문하는 건데 현장 방문해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필요로 하는 건 강제로 가져오고 네. 또 그 관계된 사람들을 강제로 불러서 소환해서 강제 신문을 하고 하면은 진상을 어느 정도 규명할 수 있겠죠. 근데 국회는 그런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국정조사하면은 수사대에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근거로 해가지고 뭐 청문회를 한다든지 하면 그거는 뭐 나름 이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지금 경찰 수사 인력을 300명이나 투입해가지고 거의 명운을 걸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해서는 이 성역 없이 수사하고 있어서 이게 진실이 규명될 걸로 보는데 그러고 난 뒤에도 좀 수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든지 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든지 또는 책임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책임 있는 조치가 안 돼 있다든지 그런 거는 우리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고 따지고 또 필요한 조치는 취하고 또 그 제도적인 부분, 법령 보완할 부분 이런 건 또 국회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정조사는 그때 가서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조사권도 없는 국회가 나서가지고 자료 내놔라, 이 사람 이리 출석해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하는 거는 오히려 수사를 더 더디게 할 거라고 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염두에 두고는 있다고는 했는데요. 예. 필요하면은 이제 해야 한다고 했지만은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보고 있다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정치적인 정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 타이밍상 진상규명 후라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거죠. 지금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입건 대상자 중에 하나가 지금 용산 소방서장이란 말입니다. 네. 그날 참사 당일날 현장에서 고군분투했던 건 유일하게 용산 소방서장 아닙니까? 그분을 1호로 입건했단 말이에요. 이런 수사를 사실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실 1호로 입건한다면은 경찰청장이나 아니면 행안부 장관이 당연히 저는 1호여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굉장히 의아해하시는 것이죠. 아하, 꼬리 자르게 하는구나. 그리고 어저께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도 보니까 경찰을 나무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보면은 책임 떠넘기기 하고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 그다음에 총리 장관은 빠져나가려고 하는구나. 결국 책임 떠넘기기 하고 은폐하겠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초기에 수사가 진행이 될 때 특히나 경찰이 대통령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은 커져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진실을 규명하는 데 동의하신다면 국정조사를 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국정조사는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건가요? 제출합니다. 예. 제출하고요. 저희들은 반드시 관철시킬 것입니다. 특히 이제 역대로 세월호 등 이런 큰 참사가 있었을 때는 국정조사와 수사가 같이 갔습니다. 이거는 우리 역대 역사가 그랬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거는 충분히 납득하실 거라고 믿고요. 저희들이 정쟁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고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여당도 저는 뜻이 같을 거라고 보거든요. 괜히 은폐해서 문제를 키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잘못한 사람은 책임지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님도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정말 일신하시려면 저는 오히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야당과 함께 이제 차분히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또 수사를 객관적으로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본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를 하겠다라고 나오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특위 구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요. 그래도 우리는 그게 정치 공세는 될지언정 진상규명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해 줄 수 없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운영하게 되면 그거는 뭐 국회 국정조사라기보다 민주당 야당 국정조사가 돼버리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내부에 있는 TF팀이 국정조사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명분도 없고 실효성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것도 아마 고민 좀 하실 거라고 보고 명분이 있고 실효성이 있어야 민주당도 할 거기 때문에 좀 고민할 걸로 보고 좀 전에 소방서장 경우도 저는 얼른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경찰이 입건을 할 때는 우리가 모르는 팩트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그리고 입건했다고 다 뭐 나중에 또 검찰에 송치할 때 또 그걸 기소 송치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누가 나오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걸맞는 책임, 사업적 책임 또는 행정적 책임, 정치적 책임 다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꼬리 자르기나 이런 거는 민주당에서 벌써 그런 프레임 씌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꼬리 자를 수도 없고 자를 의사도 없고. 납득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그날 대통령께서 11시에 보고를 받으신 보고의 주체가 누구냐면 소방청이에요. 경찰이 아니고. 소방청에서 한 보고를 가지고 그 야심한 밤에 국정상황실장 통해서 대통령이 보고를 받으신 거거든요. 행안부 장관보다 먼저. 그렇기 때문에 소방청은 어느 기관보다도 이번에 큰 역할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가사의 교역을 종합한 경상수지는 대외 건전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인데요. 지난 9월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흑자 규모는 지난해 대비 80% 이상 감소했고 수출도 23개월 만에 감소하는 등 여전히 불안한 대외 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경상수지는 16억 1천만 달러. 지난 8월 30억 5천만 달러 적자를 보였는데 한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가 회복한 결과입니다. 외국과 상품을 사고 판 결과를 나타내는 상품 수지는 최근 2달 연속 적자였지만 지난 9월 4억 9천만 달러로 올라서며 3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한 겁니다.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힘겨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반면 수입은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의 영향으로 21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역시 지난해 같은 달 105억 1천만 달러 흑자와 비교하면 무려 84.7%가 감소했습니다. 불안한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은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할 때 향후 경상수지 흐름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에너지를 제외하면 무역 수지는 상당폭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재로서는 10월 경상수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흥국생명의 신종 자본증권 콜옵션 미희행으로 촉발된 채권 시장의 불안이 진정되면서 환율과 주가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치솟기만 하던 원달러 환율이 한 달 보름 만에 1,400원 아래로 내려왔고 코스피도 1% 이상 상승했습니다. 박병한 기자입니다. 한동안 1,400원을 넘어 고공행진하던 원달러 환율이 16.3원 내려 1,384.9원에 마감했습니다. 정거래일 18.0원 급락에 이어 다시 16.3원 하락해 이틀 새 34원이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이 종가로 1,400원 이하로 내려온 것은 지난 9월 21일 이후 한 달 보름여 만입니다. 흥국생명 사태로 초래된 채권시장 불안정이 진정되고 중국의 봉쇄 완화, 경상수지 흑자 흐름 등이 환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에 대한 기대가 복합화되면서 그 원화 강세를 부추긴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대내적인 요인으로는 지난 8월에 경상수지가 적자 흐름에서 9월 흑자 개선되면서 경제 체질에 대한 부분이 원화 강세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합니다. 코스피도 1% 넘게 올라 화답했습니다. 27.25포인트 1.15% 오르며 2,400에 바짝 다가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2,400선을 넘기도 했는데 코스피가 장중 2,400선을 넘은 것은 9월 15일 이후 50여일 만입니다. 개인이 순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순매수세 흐름은 환율과 주식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오는 10일 발표 예정인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를 웃돌 경우 미국 연준의 긴축 기조가 다시 강화될 수 있어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검찰이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과 경영진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과 주주들의 고소 이후에도 한동안 속도를 내지 않던 검찰 수사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SPC그룹 본사와 계열사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룹 경영진이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들여다보기 위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허영인 회장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데 검찰은 회계와 내부감사 자료 등을 확보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수사는 2년 전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공정위는 재작년 7월 SPC 계열사들이 총수의 관여 아래 오랜 기간 계열사 삼립을 부당 지원해 400억 원대 이익을 몰아줬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계열사끼리 재료나 제품을 사고 팔 때 삼립을 거치도록 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몰아줬다는 겁니다. 당시 공정위는 부당 지원의 배경에 총수 2세들이 보유한 삼립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집단 SPC 계열회사들이 주식회사 SPC 설립을 장기간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하고 총수, 경영진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 발표로 계열사 샤니의 소액 주주들은 총수 일가를 배임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샤니가 삼립에 상표권을 모상으로 제공하고 판매망이나 보유 주식을 헐값에 양도해 손해를 봤단 겁니다. 2년여 동안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검찰 수사는 최근 들어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 검찰은 황제복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허 회장 등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은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이 노조 탈퇴를 강요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달 황제복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등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 등 SPC 그룹에 대한 여론이 악화한 시점과 맞물리면서 총수 일가 등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우주에 관심 많은 분들 오늘을 기다리셨을 텐데요. 바로 개기월식을 볼 수 있는 날입니다. 개기월식은 태양과 지구, 달이 일직선으로 위치할 때 나타나는데요.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완전히 가리면 개기월식, 일부분만 가리면 부분월식으로 부릅니다. 조금 전 저녁 6시 8분쯤 개기월식이 시작됐는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개기월식 상황 생중계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7시 52분, 달이 지구에 모두 가려진 개기월식의 절정 모습입니다. 환한 보름달이 어둡게 변하면서 붉은빛이 도는 게 참 신비롭죠. 개기월식은 환하게 떠오른 보름달의 한 귀퉁이부터 어둡게 변하다가 어두운 빛이 범위를 넓혀서 달 전체를 뒤덮으면 이렇게 보름달이 붉게 보이는 장관이 연출됩니다. 이 모습이 핏빛처럼 붉어서 외국에서는 블러드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개기식은 저녁 8시 41분까지 이어지고 이후부터는 가려진 달이 차차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여기에 이번 개기월식은 천왕성까지 함께 볼 수 있어 더 관심입니다. 천왕성이 달 뒤로 숨었다가 다시 나타나는 천왕성 엄폐 현상까지 동시에 나타나는 건데요. 이 두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건 지난 200년 동안 단 4차례에 불과해 세기의 우주쇼로도 불립니다. 또 천왕성은 잠시 뒤 8시 23분에 붉게 변한 달 왼쪽으로 보였다가 다시 1시간 3분쯤 뒤에 달의 오른쪽으로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오늘 이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두 천문 현상을 동시에 보려면 앞으로 200여 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잠시 밖에 나가 밤하늘을 관찰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We know in our bones that our democracy is at risk, and we know that this is your moment to defend it, preserve it, protect it, choose it. Every freedom-loving American needs to understand the time to stand up to this growing left-wing tyranny is right now. 네, 오늘 밤 미국 중간선거가 시작됩니다. 바이든 정부의 첫 성적표이자 차기 대선 전초전으로 여겨지는 중간선거 결과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의 중간선거, 상하원 의원도 뽑는다고 하고 주지사도 선출한다고 하는데요. 미국 국내 사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함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하죠. 일단 미국 중간선거, 정치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중간선거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중간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선거는 하원 의원 전체 그리고 상원 의원의 3분의 1 그리고 주지사를 선출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1987년도에 오랜만에 이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돼서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출마를 했을 때 만약 당선이 된다면은 중간에 재심임을 받겠다 약속을 했어요. 네. 당선이 된다면은 재심임이 아니라 이제 중간 평가를 받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무산이 되었죠. 그런 식의 이제 중간 평가는 분명히 아닙니다. 단지 대통령의 임기 중간 2년 차 때 상원 3분의 1 그리고 하원 의원 전체 그리고 주지사를 뽑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한 민심의 향방 그리고 평가를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중간 선거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미국 선거 역사 100년 동안에 중간 선거에서 대통령이라든지 집권당이 승리한 적은 굉장히 예외적입니다. 네. 100년 동안에 딱 3번. 딱 3번. 3번 집권당이 승리를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의례적인 정치 경제적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집권했던 민주당이 승리했는데 그때는 대공황이었죠. 그러니까 집권층을 지지하는 여론이 강했고 두 번째는 경제 호황이 있었던 클린턴 대통령 2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이 2001년 9.11 테러 공격을 받았을 때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역사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이번에는 덜 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선거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덜 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선거일 것이다. 지금 이제 오늘 밤에 중간선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만 직전에 지금 진행됐었던 현지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초접전 양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히려 진보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이라든지 언론 매체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타임즈의 10월 18일 예측을 보면은 여론조사를 보면은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여론이 49%고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여론이 45%입니다. 그러니까 약 4%의 여론조사의 차이가 있고 공화당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어제 인용한 그런 예측을 보면은 하원 선거는 공화당이 압승을 하는 모양이 될 것이다. 즉 지금은 공화당 하원 의원이 213석이고 민주당이 222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 33석 정도를 추가해서 218석, 과반수를 훨씬 넘는 그런 승리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35명의 상원 의원이 선거에 참여하는데 35석 중에서 아마 공화당이 그중에 25석을 가져가고 민주당이 10석을 추가함으로써 상원에서의 총 그런 세력 균형도 54대 46으로 공화당 우세의 상원이 될 것이다. 즉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이제까지는 소위 3관왕이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백악관을 차지했고 상원에서도 동수지만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으니까 민주당이 유리했고 하원도 절대적으로 다수당이었는데 그것이 백악관만 남기고는 공화당이 다수가 되는 새로운 정치 국면이 예상된다는 것이
진보 여론론 매체와 여론조사 기관의 예측입니다.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 현지 그 언론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씩 뭐 그렇습니다. 미세한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화당의 이제 우위를 좀 점치는 데가 많은 것 같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상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그래도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뭐 이런 분석도 일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불리하다고 예상하는 것 중에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네. 민주당이 50석을 차지하게 된 데까지는 굉장히 그 놀라운 성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박빙 접전이 항상 일어나는 그 조지아주에서 그 상원의원은 같은 때 2명을 선출하는 게 아니니까요. 두 상원의석을 모두 다 민주당이 석권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최대의 결과를 받은 결과가 50대 50 동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결과가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다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힘들겠죠. 네, 지금 조지아주 사례도 들으셨고, 조지아주를 비롯해서 뭐 펜실베이니아도 좀 꼽히고 있죠. 뭐 그런 그렇습니다. 펜실베니아주도 예. 사실은 박빙의 승부처입니다. 공화당, 민주당은 지난 대선 2번, 예. 2018년과 2016년과 2022년에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승리했고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지만 그 표차가 1% 안팎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러스트벨트 중에 하나, 미시간주, 그다음에 위스콘신주와 펜실베니아주가 러스트벨트 지역인데 이 러스트벨트 지역의 주는 항상 경합주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초접전 지역에서 어떤 그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지금 일단 관심의 초점은 상원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 하원은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을 가져가는 것이 어느 정도 지배적인 이제 예측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상원이 이제 마지막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사실 2018년 예. 전직 대통령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때는 민주당이 대단한 약진을 했습니다. 하원에서. 예. 그때 44년 만에 최고의 성적을 거두어서 42석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235석의 다수를 차지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캘리포니아의 낸시 펠로시 의원이 하원 의장이 되었죠. 하원 위원장은 다수당의 최다선 의원이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낸시 펠로시 의장이 당선이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과는 그때 서로 잘 맞지 않는 것을 공개적으로 과시하고 했죠. 네. 이렇게 몇 년 만에 미국의 정치 지형이 이렇게 바뀌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경제입니다. 뉴욕타임즈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공화당 지지자를 포함해서 어떤 이슈가 당신의 투표에 가장 중요하냐고 이야기했을 때는 48% 유권자가 경제 및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는데 네. 아무리 코로나 사태의 여파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집권당으로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싸늘한 여론이 이번 투표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민생 문제가 워낙 팍팍해졌기 때문에 미국도 이렇게 이제 공화당 우위에 그런 이제 여론 지형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 물론 이제 결과는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상원, 하원 다 이 공화당이 이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게 될 경우에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 자체가 이제 국정 동력을 상당히 좀 잃어버리게 될 것 같고요. 레임덕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죠?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뉴욕타임즈 분석에 따르면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패를 하게 된다면 네.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재출마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레임덕 현상이 일찍 일어나서 바이든 대통령은 소위 종이박스에 앉아 있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네. 여기에 더 가중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이든 대통령의 재출마 여부도 불투명해지지만 그렇다면 어떤 정치 지도자가 현직 대통령 조 바이든 대신에 다음 대선에 출마해서 네. 공화당 후보와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뚜렷한 대안이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엘리자베스 워런 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라든지 네. 그 부채 탐관과 파산 전문가입니다. 하버드 로스쿨 교수였고요. 그리고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이라든지 카말라 해리스 현 부통령이 언급되고 있는데 사실 공화당 대선 후보와 맞서서 이길 만큼 파괴력이 있는가, 전국적인 지지도가 있는가, 아니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인기가 있지만 공화당이라든지
중립 성향의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진보 성향이 강해서 좀 불편하다는 인상을 주지는 않을지.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다음에도 믿을 만한 후보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중간 선거에서 대패를 한다면은 다음 대선까지도 굉장히 고민해야 될 시점이 다가올 것입니다. 네,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밤에 시작되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미국의 차기 대선의 풍향계 역할을 할 것이다. 대선 저조전 그 성격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간 선거 결과는 두 가지 면에서 향후 있을 대선에 중요합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심의 향방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쪽으로 표심이 몰리고 있다. 두 번째는 조직입니다. 선거는 숫자 싸움이고 인력 동원 싸움 아닙니까? 근데 어느 당이 더 많은 상원의원을 확보하고 더 많은 하원 의석을 확보하고 더 많은 주지사를 확보한다면 앞으로 대선 캠페인을 벌일 때도 훨씬 더 유리하게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된다면은 물론 이제 시나리오별로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만 공화당이 상원, 하원 모두 다 승리를 거둔다. 그럼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재출마가 좀 어려워지는, 재선 출마가 어려워지는 그런 불출마 압박이 좀 커질 것이고,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더욱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15일에 뭐 중대 발표를 예고한 게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공화당의 승리를 본인이 기여한 것으로 자꾸 포장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전 지역에 가서 이제 공화당 후보를 유세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15일에는 또 중대 선언을 하겠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에 다시 출마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몇 가지 장애물이 남아있고 그중에 가장 큰 것은 지난 선거 불복을 하고 대통령 취임식이 늦어졌을 때 1월 6일에 의회에 폭도들이 난입을 해가지고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법적 책임을 묻는 수사를 이미 미국의 법무부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는 트럼프 전직 대통령의 정치적인 정치 생명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재출마 카드가 아직은 그 공화당이 가장 바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카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플로리다 주지사 드산티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유권자에서 굉장한 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라티노 계열의 유권자이고, 플로리다는 항상 그 경합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2000년도에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와 알고 민주당 후보가 그때 플로리다 개표 때문에 계속 선거 결과 확정이 늦어졌지 않습니까? 대법원까지 가고. 그래서 플로리다 주를 잡지 않고 대선에 승리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한다면 플로리다 주지사가 공화당 대선 후보가 나온다면 그만큼 공화당은 유리하겠죠. 네.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출마 여부는 아직까지는 이제 단언할 수는 없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런 이제 평가를 해주셨고요. 자, 이 중간 선거 결과가 그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좀 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걸린 인플레이션 감축법. 자, 이게 이제 관심의 초점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진다면 자, 이 법에도 좀 이 제동이 걸리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안타깝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양당 협력 차원에서 통과한 법안이고, 그런 법안이 대통령 바이든에게 가서 서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당이 이번 선거에서 더 큰 승리를 한다 그래서 이 IRA에 대한 어떤 당의 특정 입장이 변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공화당도 민주당도 인플레이션 감축이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원들은 사실 미국 의원이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경제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미국의 이익을 앞세운다는 차원에서는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뭐 개정 가능성도 좀 거의 없다고 보고, 아마 우리 정부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와 그 여러 가지 면에서 타진을 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은 그 시행령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마 시행령 차원에서 좀 더 이런 탄력적인 법 적용을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적용하는 면을 서로 고려한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 실행이 어렵다는 것이 아마 최근 미국 상무부의 공식적인 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좀 잇따르고 있으면서 상당히 이제 이 한반도 정세가 엄중한데요. 미국의 대북 정책은 이 중간 선거 결과에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쪽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제7차 핵실험의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이번 중간 선거 결과를 보고 바이든 행정부의 약한 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간 선거에서 북한 핵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선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생, 경제 그리고 국내 사정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선거입니다. 이게 대통령 선거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행정부 선거도 아니기 때문에 외교 안보를 책임지는 행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앞서고 의료보험이라든지 교육 그런 것이 주된 이슈가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없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인데 북한 정권이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박사님 분석으로는 경제 정책이나 아니면 대북 정책 양쪽 모두 중간 선거 결과가 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간 선거 결과가 미국의 차기 대선에도 상당히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니까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용식 연세대 통일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6만 명을 넘어 54일 만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달로 예상되는 재유행을 앞두고 정부는 계량 백신 추가 접종을 강조하고 있지만 접종률이 3%대에 머물러 비상입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6만 명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7만 1천여 명 발생했던 지난 9월 15일 이후 54일 만에 최다 기록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화요일에 발표된 신규 환자를 봐도 한 주 지날 때마다 앞자리 수를 갈아치우며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 증가에 발맞춰 위중증 환자도 지난 4일부터 닷새째 계속 늘었습니다. 이렇게 겨울철 재유행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정부는 백신 추가 접종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추가 접종은 1, 2차 기초접종 이상 마친 18세 이상 성인이 대상으로 마지막 접종 또는 확진일부터 4개월 지나면 맞을 수 있습니다. 모더나와 화이자의 BA1 대응 계량 백신은 지금 접종할 수 있고 화이자의 BA45 대응 백신은 오는 14일부터 접종 가능합니다. mRNA 백신 접종을 못하거나 원하지 않으면 유전자 재조합 백신을 맞아도 됩니다. 현재 겨울철 백신 추가 접종률은 인구 대비 기준으로 2.9%에 불과하고 고위험군인 60세 이상도 8.6%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약률도 18세 이상 성인은 인구 대비 3.9%, 60세 이상은 11.3%에 그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3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65%는 백신을 이번 동절기 백신을 맞아주지 않으면 그만큼 면역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60세 이상을 포함한 고위험군은 모두 계량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겨울철 유행 전망과 방역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